김현정의 뉴스 쇼. 춥습니다. 정말 춥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영하 13도, 대관령은 영하 2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호남 지역으로는요, 눈까지 내려서 지금 대설특보가 발효된 상황. 설을 앞두고 동장군이 제대로 찾아온 아침입니다. 정치권에서 가장 분주한 사람들은 단연 대선 주자입니다. 탄핵 심판의 결론이 2월 말 3월 초쯤에 나올 거라는 이른바 2말 3초론이 떠오른 데다가요. 설에 민심들 모이기 전에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내야 하기 때문이죠. 어제 안희정 지사 출마 선언에 이어서요. 오늘은 이재명, 수요일 남경필, 목요일 유승민 이렇게 출마 선언이 줄을 잇습니다. 잠시 후 이 가운데 한 분 직접 만나보죠.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권민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권 기자. 안녕하세요. 첫 포인트 뭐부터 봐야 됩니까? 막무가내 막가파 골라봤습니다. 막가파 누굽니까? 최순실 이야기인데요. 예. 최 씨는 작년 12월 24일 이후에 특검의 소환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검이 6번 나오라고 했는데 전부 묵살했습니다. 예. 그래서 특검이 오늘 체포영장을 받아서 강제 소환할 예정인데 그러면 또 묵비권 행사로 대응한다고 하죠. 그런가 하면 대통령은 블랙리스트 수사에 대해서 특검의 법적 대응을 예고를 했습니다. 예. 또 서울광장엔 친박 단체들이 어젯밤부터 탄핵 반대 노숙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노숙 농성이에요. 예, 텐트를 몇 동을 쳤더군요. 그래요? 이 막판에 막무가내식 막가파 행동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포인트 뭡니까? 출마 선언 러시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제 안희정 지사 시작으로 해서 이번 주에 줄줄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재명 시장 차례죠. 예. 그런데 출마 선언 장소가 좀 흥미롭습니다. 어제 안희정 지사는 대학로, 오늘 이재명 시장은 자신이 일했던 성남의 시계 공장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어제 선친 묘소를 찾아서 대권 출마를 시사했던 유승민 전 대표 설 연휴 직전인 26일에 출마 선언한다고 하고 반기문 전 총장은 모레 관훈 토론에서 아마 출마를 공식화할 것 같습니다. 뭐 선언까지는 아니어도 출마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 같죠? 네, 아무래도 이 설을 앞두고 이 주자들의 발걸음이 지금 바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잠시 후 이분들 중에 한 분을 만나보고 일단 다음 포인트 가죠. 대행의 기자회견. 오늘 황교안 권한대행 기자회견을 해요. 그런데 형식이 좀 미심쩍습니다. 어떻길래요? 모두 발언이 10분, 나머지 50분은 질의응답. 예. 그래서 많이 본 것 같죠.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과 좀 비슷합니다. 황대행 어제는 또 무슨 청년과의 대화라는 걸 했거든요. 어허. 청년 정책 마련 차원이다 이렇게 했는데 예. 앞으로 3,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이 권한대행 기간에 무슨 새로운 정책이 있을까 싶습니다. 황대행이 아무래도 이 대권의 꿈을 꾸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게 뭐 여론조사에 이미 황교안 이름이 올라가서 지지율이 새누리당 주자 중에 최고로 나오니까 이런 꿈을 지금 꾸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다음 포인트 하나만 더 보죠. 대행의 사과입니다. 여기서 대행은 누구죠? 그 문체부 지금 조윤선 장관이 그 현직 장관으로는 처음 구속되고 직무 대행을요. 송수근 1차관이 지금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송수근 차관, 그러니까 장관 대행이 오늘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를 한다고 합니다. 송 차관이 블랙리스트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는데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이분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오늘 사과가 과연 적절하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권민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하고 지금 문재인 대표가 우리 정치와 안보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약과 같은 사교육을 끊어야 하는데 누군가는 총대를 매야 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바로 이 자리를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예, 대선 민심의 1차 분수령, 민심의 용광로, 설 연휴가 바짝 다가오면서요. 출마 선언이 줄을 잇고 있죠. 앞에서 쭉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중에 뉴스쇼 신년 특집 대선 주자 릴레이 인터뷰 그 5번째 주인공이 있습니다. 조금 전 목소리 들으신 그분 남경필 경기지사 직접 만나보죠. 남 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치에서는 장소도 메시지인데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대학로 공연장에서 했고 이재명 시장은 오늘 공장에서 한다 그러고 남 지사님은 그냥 평범하게 바른정당에서 하시네요? 네, 바른정당이 또 새로 태어났고요. 예. 그 정당의 그 안착 또 저도 또 바른정당의 후보로서 바른정당이 잘 안 알려져 있고 해서 바른정당 당사를 선택을 했습니다. 아마 정당 당사에서 바른정당 당사에서 하는 거의 첫 행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로 바르게 잘하겠다라는 의미로 바른정당. 네. 보니까 모병제부터 시작을 해서 세종시 수도 이전 또 뭐 대학 입시 간소화 정책 여러 공약들을 발표하셨던데 1호 공약 남경필표 1호 공약 가장 핵심 정책은 뭘로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일단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자리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일자리 만드는 건 뭐 한 가지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들이 정치도 잘 되고 경제도 잘 되고 안보도 튼튼해야 되는 거고요. 개별 공약으로 따지자면 역시 이 사교육을 어떻게 없앨 거냐. 이것이 저의 1호 공약입니다. 그렇군요. 사교육. 근데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건 모병제더라고요. 문재인 그렇습니다. 전 대표가 군 복무기간 단축 이야기를 하자 남경필 지사가 그거는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또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는 아니 모병제 부족한 점부터 보완이나 하셔라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 왔다 갔다 오고 가고 있습니다. 얘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국방을 튼튼히 해야 되고요. 예. 그러려면 지금 우리 군이 규모가 약 한 63만 정도 돼요. 예. 이게 이제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안 태어나잖아요. 덜 태어나서 그렇죠. 지금 2002년부터는 아이들 숫자가 그러니까 한 해에 태어난 숫자가 40만 명대로 떨어졌어요. 예. 그러면서 군에 갈 수 있는 그 남자의 숫자가 25만 명도 채 안 됩니다. 예. 근데 이 숫자 가지고는 2022년부터 이 친구들이 군대를 가는데 우리 병력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군 이 복무 기간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 늘리자는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고요. 그렇죠. 남경필 혼자만 늘리자고 하고 나머지 뭐 분들은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1년으로 줄이자는데 지금 가뜩이나 숫자가 이 군 입대 기간까지 줄이게 되면 이거는 국방을 포기하자는 거나 같다. 국방을 포기하자는 것과 같다. 국 복무기간 단축은.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숫자도 없는데 거기다가 아무 대안도 없이 이 개월수까지 줄이게 되면 엄청 지금도 한 계산으로 따지면 한 5만 명 정도 모자랄 것 같은데요. 근데 예전보다 훨씬 뭐 군사 기술도 좋아졌고 다른 것들로 보충을 할 경우에는 순수하게 군인들 수는 좀 줄어들어도 된다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제 국방 개혁을 해야 되죠. 예. 국방 개혁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 국방 개혁을 해서 52만까지 줄이는 걸로 돼 있거든요. 2022년까지. 예. 그렇게 해도 한 5만 명 모자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지금 모병제 군대 필요하다. 입대하는 그 복무 기간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지금과 같이 뭐 한 달 봉급 15만 원 주면서 이 36개월 근무하라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직업군인으로 바꿔서 36개월 정도 근무하는 직업군인제를 만들자. 이게 이제 모병제의 핵심입니다. 그것도 포퓰리즘 아니냐? 문재인 전 대표께 포퓰리즘이라면 남지사 것도 포퓰리즘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세요. 아니 근데 지금 그분들에게 이런 말씀 듣고 싶어요. 그럼 어떡하자는 건가? 어떡하자는 아니 거냐? 숫자가 태부족인데 군 복무 기간을 늘리지 않고는 지금 방법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나와서 내가 대통령 되면 그냥 지금 같은 징병제에서 그 36개월로 늘리겠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아주 타당한 주장이죠. 근데 그게 현실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국민들이 거기엔 동의할 것 같지 않고 그러니 현실적인 것이 모병제다. 젊은이들을 36개월 근무하라는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15개월 늘려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국방비를 더 지출하고 우리 군인들 처우 개선해주고 그러면서 천천히 2022년까지
봉급을 올리다가 2023년부터는 모병으로 이제 일부 전환을 시작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 바꿔 나가야죠. 결국 이 모병제를 가지고 문재인 전 대표 남경필 지사가 말을 주고받고 토론을 하면서 남 지사님이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을 쓰셨어요. 문재인 전 대표에게서 박근혜 대통령이 보인다?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금 탄핵 심판대에 오른 박근혜 대통령하고 비교를 하면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는 아주 화날 법한 비유인데 어떻게 이렇게 쓰셨습니까? 이제 이게 몇 가지 비슷한 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뭐 색깔론이나 예. 뭐 근거 없는 네거티브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예? 이제 대통령 후보로서의 리더십 문제를 제기한 건데요. 리더십이요. 예, 첫 번째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최순실이라는 비선실세가 있었잖아요. 예, 예. 근데 문재인 대표는 지금 누가 의사결정을 하지? 뒤에 비선실세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의심을 받고 있거든요. 아니 문재인 전 대표가 스스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왜 본인이 안 한다고 느껴지냐면 예. 예를 들면 지금 이 모병제도 말을 바꾸셨어요. 과거에 모병제 하자고 그랬거든요. 모병제 말 바꾸셨죠. 그리고 사드 배치도 지금 이게 오락가락해요. 분명한 입장이 안 나온다? 네, 계속 말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생각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생각인지. 옛날에도 박근혜 대표 시절에 예. 이렇게 결정했던 것들이 누구하고 얘기를 하고 온다면은 바뀌는 일들이 잦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락가락 말 바꾸고 이런 거 보면 누가 뒤에 비선실세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것이 닮았고, 두 번째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이게 정치는 남의 다름을 인정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대화하고 타협해 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친박의 패권 정치처럼 친문의 패권 정치도 지금 상당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잖아요. 당내 친문 패권주의를 볼 때 그런 생각이 든다. 친박계가 떠오른다.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그 문자 폭탄 보내고 그러는 걸 또 괜찮다. 정치는 그 정도는 감내해야 된다. 저는 자신의 그 목소리에 반대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 이것이 저는 정치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문재인 전 대표 지지율이 워낙 혼자 높으니까 좀 박근혜 프레임을 씌워보려고 이러는 것 아니냐. 정두원 전 의원도 비슷한 말씀 하셨던데 그렇게 생각은 안 하세요? 저는 근데 상당히, 왜냐하면 국민들이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가장 높지만 불안하다. 왠지 불안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불안하다. 그 불안의 그 이유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보여줬던 그러한 모습과 흡사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혹시 박근혜 대표와 대통령과 비슷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남경필 지사의 생각 SNS에다가 그렇게 쓰신 이유는 바로 이거라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 일단 보내주시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있는 걸로 듣고 다음 질문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뭐냐면 1, 2위를 다투는 후보 중에 또 한 분이 반기문 전 총장 아니겠습니까? 그럼 반기문 전 총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 반기문 총장의 그 외교 역량은 우리 국가적 자산이기 때문에 이분이 뭐 대통령이 되시든 안 되시든 국가에서 아주 널리 쓰여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이런 거죠. 정치 지도자들은 매일 고민하고 결정을 합니다. 물론이죠. 그리고 거기에 책임을 지죠. 그러나 이 외교 전문가들은 사실 이렇게 결정하고 책임진다기보다는 이러한 결정에 따라서 잘 시행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뭔가 결단을 한 타이밍인데 그런 결단의 리더십이 잘 보이지 않는다. 역시 이분도 리더십 문제입니까? 결단의 리더십이 부족하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대통령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리더십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혼자 다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남경필 지사님은 그런 면에서는 스스로에게 몇 점? 리더십? 저는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들을 잘 화합해서 쓰면서, 그러나 결정할 거는 잘 그때 결단하면서 가겠습니다. 아니 그분들도 그렇게 답하실 수 있잖아요. 나도 사람 잘 쓰겠다. 근데 그거는 평상시에 그 정치를 하면서
보이는 모습과 대통령이 돼서 보이는 모습이 다를 수가 없어요. 저는 경기도지사 하면서 연정하면서 예. 이 상대방과 화합했고 그리고 상대방의 분들까지 끌어안는 그리고 아주 좋은 분들을 많이 영입해서 알겠습니다. 저보다 예. 훌륭한 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반기문 전 총장이 바른정당으로 갈 거란 관측이 나오던데 그러면은 남경필 지사하고 경선하게 되시는 거거든요, 같이? 그렇습니다. 예. 이분 어떻게 지금 무슨 뭐 와서 경선 안 하는 방식도 생각하고 지금 협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돌던데. 그건 전혀 아닐 겁니다. 전혀 아닙니까? 그거는 경선을 당연히 해야 되고요. 예. 뭐 반기문 총장 입장에서도 그걸 피해서 경선을 안 하고 만약에 후보가 된다 한들 그게 국민들한테 받아들여지겠어요? 경선은 분명히 한다. 그럼 바른정당 가는 것도 분명합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른 분야의 생각을 뭐 직접 들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고요. 지금 예. 이런저런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결단을 하려면 예. 당을 창당하든 뭐 당에 입당을 하든 예. 그건 이제 정치 지도자들이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는 문제인데요. 아하. 결정이 자꾸만 뒤로 늦춰져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황교안 총리가 오늘 첫 기자회견을 해요. 이것도 오늘 큰 화제인데 같이 뭐 어제 여권에 계셨던 분으로서 지켜봐온 분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 총리도 지금 여론조사하면 지지율이 꽤 나오거든요. 예, 아마 저 흔히 얘기하는 집권층, 우리 보수층 이런 쪽에 뚜렷한 이 선두 주자가 잘 안 보이니까 이제 그쪽 황교안 총리에 대한 기대도 있을 텐데 그러나 저는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요. 다만 대통령 권한대행을 그러면 또 누구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 상황일 텐데. 이분이 그만두면 출마해버리면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저는 그거는 좀 적절치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그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지금 행사를 하다가 탄핵이 되면 결정이 되면 그때 이제 출마를 한다고 또 나오면 누가 권한대행이 오잖아요. 예, 그렇겠죠. 그거는 저는 국가적인 상황 그런 비상 상황에서 또 무책임한 일이다. 이런 거는 적절치 않다고.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이거는 좀 우스꽝스러운 상황이다 이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남경필 지사님 25일 대선 출마 선언합니다. 이틀 전 인터뷰 그 출마 선언에서 어떤 메시지들이 담기는지 더 자세하게 듣기로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남경필 경기지사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목도리 좀 푸르세요. 오늘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영하 13도랍니다, 서울이. 깜짝 놀랐어요. 네. 나와보고. 풀 좀 마시고 살짝만 내리고. 행간 뭐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 아침 신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뭐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 사진이었는데요. 구속된 뒤에 특검에 조사받으러 나올 때 모습이 찍힌 거였습니다. 이 왕 실장과 대통령이 여자로 권력을 누려오다가 양손에 수갑을 차고 이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난 그 모습이었습니다. 수갑을 찼어요. 네, 이 사람들이 권력 실세, 대통령이 여자가 맞나 싶을 정도였는데요. 이 조윤선, 김기춘, 비포 앤 애프터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특히 조윤선 전 장관의 민낯, 안경 쓰고 화장 하나도 안 하고 드라이도 풀린 그 모습이 상당히 충격적이다. 비주얼적으로 충격적이었던 분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조 전 장관이 누구였습니까? 젊은 여성이 가장 닮고 싶어했던 워너비 1위였습니다. 그렇죠. 지성, 권력, 돈, 미모 모두 것 하나 빠진 게 하나도 없었는데요. 그래서 신데렐라라는 별명까지 붙었었죠. 그렇죠. 근데 어제 모습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비주얼적인 면에서 좀 충격이었습니다. 안경 쓴 모습을 처음 아마 보신 분들 많을 것 같고요. 드라이도 못해서 머리카락이 바람에 헝클어지고 수갑을 차서 코에 뭐가 묻었는데 이걸 닦지도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혀 신경 못 쓴 모습. 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평소 모습을 보면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주 깔끔한 정장에 딱 갖춰진 옷만 입었던 것 그거 기억하실 텐데 넥타이는 없고 안경도 금태에서 뿔테로 바뀌었고요. 양손에 수갑을 찼는데 그게 또 드러날까 봐
이 헝겊으로 그걸 이게 또 가려놨더라고요. 근데 헝겊 색깔이 너무 두드러져가지고 더 보게 되더라고요. 네, 초록 그 파란색 계통이었는데, 예, 이 마치 폴란드 망명 정부 집회가 하루 아침에 휴지 조각이 된 것처럼 왠지 허무함 같은 게 그런 게 좀 느껴졌어요. 권력무상 이런 거 느끼셨어요? 네, 맞아요. 블랙리스트로 하루 아침에 추락한 김기춘, 조윤선.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엔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인간은 동아줄이 끊어졌다입니다. 동아줄이 끊어졌다. 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누굽니까? 기춘대원군 왕실장이라는 소리 들었죠. 최고 권력 실세였죠. 누가 뭐래도. 그리고 버꾸라지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이 논리적으로 탄탄하게 무장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은 또 어떻습니까? 장관 2번에 수석 1번. 이거 전무후무한 기록이었거든요. 그렇죠. 남편도 최고로폰 변호사로 문자로 수사에 어떻게 대응하라 이렇게 수시로 코치를 해줬다고 할 정도였는데요. 이 구속될 때까지도 또 장관직을 안 버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두 끈떨어진 연신세가 돼버렸습니다. 그러게요. 누구 하나 보호해줄 사람이 없는데요. 아마 구속 결정이 나는 순간 천당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이 구치소 들어갈 때 본인들이 구치소를 보내는 역할을 하긴 했지만 본인 스스로가 들어가는 건 아마 처음이었을 건데요. 아마 처음이 아니라 처음이에요. 네. 신체 검사를 받게 되는데 심지어 항문 검사까지 다 받게 됩니다. 그래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해를 하는 도구를 숨기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수위에 고무신이나 운동화를 신고 생활을 하고 1,440원짜리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정치인, 관료, 재벌 총수들이 이 구치소나 감옥에 들어가면 멘붕 상태에 빠진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심하게. 네, 이 말은 앞으로 두 사람이 진술과 자백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이기도 한데요. 흔들려서. 모릅니다.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연발하던 청문회 모습을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속 전과 구속 후, 비포 앤 애프터, 조윤선, 김기춘, 다른 행간은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같은 편은 하나도 없다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두 사람 모두 지금 혐의를 부인하고 있잖아요. 부인하고 있어요.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거나 실행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건데요. 그러니까 특검에선 지금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와 모릅니다, 사실은. 거기서 자백을 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은. 네, 맞아요. 하지만 본인들은 난 그런 적 없다. 일단은 지금 다 부인하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죠. 구속영장은 발부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두 사람 편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구속된 신동철 전 비서관, 정관주 전 차관, 김종덕 장관 이런 사람들이 술술 지금 진술을 다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문체부 관계자들도 등 돌린 지 오래인데요. 문체부 직원들이 조윤선 장관한테 나가달라 이러면서 장관직 사퇴를 건의했다고 하잖아요. 또 오늘은 문체부 실국장들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대국민 사죄 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문체부 직원들 이 이야기는 아직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지금 두 사람 뒤를 봐주던 대통령은 또 아무 힘을 못 쓰는 상황이죠. 우병우도 없고 검찰도 내 편이 아닙니다. 그래요. 이 천년만년 갈 것 같았던 권력이 땅에 떨어지고 같은 편이 돌아서는 비정한 세상의 원리를 두 사람이 지금 깨닫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조윤선, 김기춘 마지막 행간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특검은 칼집에 검을 넣지 않았다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 특검이 김기춘, 조윤선 두 명을 이제 소환 조사했잖아요. 뭘 물어봤겠습니까? 당신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것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하도록 지시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를 더 많이 아마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자 어제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이 견제의 칼을 빼들었는데요. 이 며칠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세월호 참사 직후에 좌파 문화예술인들한테 정부 예산이 지원되지 못하도록 하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명령이 있었다, 지시가 있었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네, 그 보도를 한 언론사와 그 말을 해준 특검 관계자를 명예훼손과 피의사실 공표죄로 민형사상 고소를 제기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이. 그러니까 칼끝이 대통령을 향해 오고 있다는 것을 본인들이 잘 알고 있고 그걸 견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 끝나고 2월 초에 특검이 박 대통령 대면 조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특검과 박 대통령 간에 대면 조사를 두고 최후의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의 비포 앤 애프터를 보면서 권력무상 참 많은 생각이 든 주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장면. 김성환 씨는 이렇게 보셨군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지난 12일 대만에서 관광을 하던 한국인 여성들이 택시기사에게 성폭행, 성추행 당한 사건 떠들썩했었죠.
그런데 그 피해 당사자들이 언론과는 일절 접촉을 하지 않아서요. 사실 자세한 얘기를 들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 3명의 여성 중 1명이 저희와의 인터뷰를 결심했습니다.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라고 말하는 피해자 잠시 후에 직접 만나보시죠. 이어서 뉴스닥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상한가 하한가 어떤 인물들이 떠올랐을지 확인해보고요. 화제 인터뷰에서는 설 앞두고 몸과 마음이 분주해서 더 지치는 직장인들 많으실 거예요. 지난해 직장인들에게 열렬한 지지를 받았던 만화가 하나 있습니다. 보람 따위 됐으니 야근 수당이나 주세요. 기억나시죠? 이 만화를 그린 양경수 작가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 만나보겠습니다. 50원에 남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지난 12일 한국인 여학생 3명이 대만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현지 택시기사가 건넨 요구르트를 받아 마시고는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었죠. 그 요구르트 안에 신경안전제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은 피해자들이 주 대만 외교부에 긴급 전화를 했는데 그 돌아온 첫 반응이 날이 밝으면 대만 경찰에 신고하라 이거였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보도된 내용이죠. 하지만 피해자들은 사건 이후에 단 한 번도 직접 언론에 나서질 않아서요. 자세한 정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그 피해자 3명 가운데 1명이 인터뷰를 결심했습니다. 특히 우리 외교부에 꼭 할 말이 있어서 인터뷰를 결심했다는 그 당사자 지금부터 만나보죠. 음성 변조를 한다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편의상 A씨로 저희가 호명을 하겠습니다. A씨 나와 계십니까? 네네. 예. 안녕하세요. 지금은 귀국을 하신 거죠? 네, 지금은 친구들이랑 귀국하고 이제 대만 현지 상황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마음 추스리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겸사 결과랑 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그 당시로 돌아가서 좀 하나하나 짚어보죠. 어려운 기억이긴 합니다만. 친구 3명의 대만 여행. 그러니까 원래 대만이라는 곳이 택시 관광이 일반적인 거여서 택시를 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많은 택시 중에 어떻게 그 문제의 택시기사 잔 씨를 아시게 된 거예요? 네,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게 됐을 때 대만 택시스토어의 상위에 뜰 정도로 해당 업체가 유명한 업체인데 젤이라는 택시스토어 책임자가 예. 자기는 그날 손님이 있으니까 대신에 잭이라는 사람을 소개시켜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 택시기사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대만으로 여행 가려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찾는 굉장히 유명한 인터넷 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이상하다는 생각은 전혀 못 하셨어요. 불법이라는 생각은. 네, 맞습니다. 처음에 대만에 가서 그 잔 씨, 잭을 만났을 때는 이상한 점이 전혀 없었습니까? 딱히 이상하다고 느낀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디서부터 좀 이상하다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지우펀이라는 곳에서 차 안에 타 있는데 요구르트를 기사가 줬는데 예. 그걸 마신 이후에 갑자기 몽롱해지고 잠이 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요구르트를 어디서 어떻게 가지고 왔어요? 그 사람이 차 트렁크에서 계속 무언가를 준비했고 그 트렁크에는 검은 커튼으로 저희한테 가려져 있어서 저희는 볼 수 없는 구조여서 근데 너무 맛이 이상해서 이제 다른 친구들 대신에 제가 영어 번역기로 기사한테 맛이 이상하다라고 물어보니까 딸기랑 우유가 섞여서 쓴맛이 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만 기사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A씨는 지금 마시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맛이 이상하긴 했군요. 네, 친구 3명 모두 다 이상하다고 느낄 정도로 맛이 이상했습니다. 근데 그걸 3분 다 드셨어요? 주는 대로? 네, 저희는 이전에도 이 과일이나 뭐 버블티 같은 거 계속 주셨는데 그때는 이상이 계속 없었기 때문에 네, 저희도 이번에 호의로 그걸 먹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구르트만 갑자기 처음 준 게 아니라 계속 이제 투어를 하루 종일 하는 거니까 간식으로 과일도 주고 뭐 이것저것 주니까 그 과정에 하나로 마셨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을 못 하신 거예요. 네. 알고 보니 거기에는 신경안전제가 들어있었던 거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잠이 드셨어요? 친구들은 거의 마신 이후에 바로 정신 잃었고 이상한 말 하기 시작했고 저도 2-3모금 마신 정도 이후에 10분 정도 후에 잠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 이제 얼마 후에 시간이 얼마나 지난지는 모르겠는데 기사가 저만 이렇게 유독 깨우더라고요.
네, 그래서 스림 야시장에서 저만 조금 정신을 차렸던 것 같아요. 확인을 한 거군요. 그랬다고 당시에는 느꼈어요. 아. 확인을 한 것 같다고. 그래서 그 A씨가 친구들은 자니까 혼자 야시장 관광 갔다 오세요 이렇게 된 겁니까? 일단 택시기사가 어떤 장소에 도착하면 문을 열어주기도 하셨는데 예. 스림 야시장에서 저한테 그랬었던 것 같아요. 어지럽고 몽롱했는데 택시기사분이 일단 문을 여니까 내리긴 내렸어요. 예. 내리자마자 너무 몽롱하고 지금 생각해보면은 술을 2-3병 이상 먹으면 이런 느낌이겠다 싶을 정도로 정신이 혼미했기 때문에 저도 일단 내려라. 일단 그분이 내려서 너가 투어를 하고 오면은 예. 갔다 와서 나한테 카톡을 달라. 데리러 오겠다. 라고 말하고 떠난 기억이 나요. 계속 헤맨 기억들이 나요. 어느 여행지든 일단 택시기사가 문을 열고 내려라 하게 되는데 정신이 네네. 몽롱하니까 잘 판단도 안 되고 그냥 내리라니까 내렸고 뭘 했는지도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 네네네. 딱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몇 분 돌아다니셨어요? 입구에서 계속 와달라고 기사한테 연락을 보내고 기다린 시간만 30분, 40분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다가 택시가 도착을 했습니다. 부른 지 30-40분 만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의 친구들 상태는 어땠나요? 친구들이 그때 그냥 잠들어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실은 그 시간 동안 그 2명의 친구는 성추행, 성폭행 당하고 온 거잖아요. 네, 그런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투어였으니까 그 길로 호텔로 가셨을 거고. 네네. 10시 정도. 밤 10시 정도에. 네. 그리고는 새벽 5시까지 그냥 골아떨어져서 주무셨어요. 아니요, 그 다음에 오후 5시요. 그리고 깨어나서 보니 어떻게 인지를 하신 겁니까? 이제 많이 마신 친구는 하루 종일 몸에 힘이 없어 있고 이후에 너무 몸이 이상하니까 친구들끼리 새벽에 택시 안에서 먹었던 요구르트랑 같은 요구르트를 직접 사서 먹어보자. 그 브랜드의 요구르트를? 네네. 먹어본 후에 너무 맛이 달라서 뭔가 문제가 있다. 그때부터 이제 심각성을 인지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일단 친구가 성추행을 당한 기억만 너무 명확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몽롱하고 혼미한 상태였지만 하나의 기억은 워낙 정확하게 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군요. 성추행 네네. 당하던 그 장면 네. 하나가. 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피해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바로 주 대만 우리 외교 대표부에 전화를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주 타이페이 한국 대표부 긴급 전화로 예. 새벽 3시 30분경에 전화를 드렸어요. 예. 계속 고민을 하다가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뭔가 확신이 들 무렵에 전화를 한 게 새벽 3시 반. 네네. 그랬더니 이제 당시에 당직 사관분이 이런 식으로 한숨을 내쉬면서 네, 무슨 일로 대표부 긴급 전화로 전화를 하셨냐. 지금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다라고 덧붙이시면서 네, 짜증 섞인 토로 말을 하셨던 것 같아요. 상황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고 예. 이제 마지막에 통역을 요청드렸더니 상시적으로 통역 제공은 어려우니까 우선 날이 밝는 대로 경찰서에 신고부터 하고 연락을 달라 하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렇게 한 11분 정도. 신고를 하라. 신고를 해주겠다도 아니고 신고를 하라였습니까? 네네네. 신고부터 하고 자기 쪽으로 연락을 달라. 근데 이제 우리 외교부에서 말합니다. 피해자들한테 신고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했는데 답이 없길래 네. 수차례 통화를 시도해서 피해자들과 겨우 연락이 닿았다. 그랬더니 피해자들이 신고하러 대만경찰에 가 있다고 얘기를 해서 그 즉시 현장으로 출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일단은 저희는 외교부로부터 신고할지 말지 여부에 대해서 뭐 들은 적은 없고 인터넷 카페나 네이버 지식인에 올린 글들 보고 현지 교민분들이 같이 경찰서에 신고를 하러 가주신다고 하셨고. 그러니까 신고를 할지 말지 결정 못하겠어요라는 말을 한 적이 없으세요? 네.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신고하는 거 도와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밖에 안 했습니다. 저희는 애초부터 경찰서에 신고할 마음을 가지고 대표부에도 전화를 드린 거고 뭐 도움을 구한 거고요. 어쨌든 신고할지 말지 여부를 알려달라라고 말을 한 적도 없고 오히려 신고하게 통역 도와달라고 했을 때 날이 밝으면 경찰에 신고를 해라.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는 이야기. 정부 대응 보면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네, 일단 긴급 부서 관련해서는 제가 한국에서도 담당 부서에 계속 전화를 걸었었거든요. 저희가 너무 화가 나서 당시 녹취를 달라. 네, 당시 그렇게 대응했던 사람들 전화를 바꿔달라. 라고 계속 요청을 했는데 이제 그분은 휴가를 갔다. 뭐 아파서 병가를 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네, 전혀 사과 말씀도 없으신 상태시고
저희 이후로 오히려 녹취를 이제서야 시작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계속 피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져서. 피하고 있는, 그러니까 사과라도 받고 싶은데 지금 아예 피하고 담당자와 연결도 안 시켜주는군요. 그 해당자와. 네네, 맞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우리 외교부 맞는 건가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네, 그런 생각 엄청 많이 들었고요. 현지에서 국민분들 말씀을 해주시면은 대만 대표부, 타이페이 대표부에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네, 소홀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요. 아니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비슷한 피해자들을 찾아다니고 계시다고 제가 들었어요. 수소문하고 계시다고? 네네. 왜냐하면 그 문제의 잔이란 택시기사가 수백 명에 달하는 여성들을 가이드해왔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한국 여성만 100여 명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비슷한 피해자가 있을 법하다 생각을 하신 거군요. 네네, 맞습니다. 나선 사람이 있습니까? 피해자라고 나선 여성이? 네네,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일단 네. 몇 명이나 됩니까? 대략? 지금 10분 정도 있으신 걸로 알고 같은 택시기사분을 이용하고 저희랑 비슷한 일을 겪은 분들이 약 10여 명 정도 있으시다고 지금 주장을 하셔서 예. 그분들께서도 이제 진술서를 작성해 주셔서 저희 대만에 있으신 저희 도와주시는 변호사님께 보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비슷한 피해를 당한 여성이 10여 명 정도 더 공동 대응을 이제 하실 계획인 거군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기가 막힌 건 그 문제의 잔이란 택시기사는 구속이 된 상황이지만 그 기사가 속해 있던 그 무허가 택시업체는 아직도 버젓이 영업을 한다고 해요. 네네, 맞습니다. 대만 언론에서는 회사를 해산하고 영업 중단했다고 말하시는데 이름을 바꿔서 여전히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신 상황이라고 들었고 이것 또한 메신저 증거를 저희가 가지고 있고 변호사님께 보낸 상태입니다. 참 이 기가 막힌 상황 보면서 제2, 제3의 피해자가 또 생길지도 모르는 이 상황 보면서 피해 당사자로서 정말 하고 싶은 말씀 많으시겠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외교부에서 일단 현지에서 법원에서 증인을 하는데 현지 교민분이 통역을 해주셨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 현지에서 그 기사가 나서 이제 하루 호텔에서 못 묵을 상황이었어요. 저희 있던 호텔 쪽으로 기사분들이 다 잠복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기자들이 네네. 그래서 제가 대표부 외교부 분들한테 저희 하루만 묵을 곳을 좀 찾아봐 줄 수 없겠냐 라고 물어봤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지원될 수 있는 금액도 없고 일단 찾아는 보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다가 그냥 저희가 현지 그냥 교민분들 집에서 잤거든요. 뭐 어렵다고 해서. 아니 숙소 하나 잡아주는 거 그 도움을 못 받아서 교민 집에서 주무셨어요. 네, 별도의 지원이 어렵다. 찾아는 보겠다 하다가 결국 현지 교민분 집에서 자고 다음 날까지 교민분이 또 따로 새벽에 호텔 가서 저희 짐을 가져다 주시고 네, 계속 교민분 도움만 받았던 것 같아요. 너무 화가 나서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것도 도움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시니까 계속 너무 경황이 현지에서 없어서 감사 인사를 못 드렸는데 계속 통역 도와주시고 재워주신 교민 두 분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현지에서 그 JJ 택시투어 팀 사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용기 내서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얼른 몸과 마음 추스르시고 제2, 제3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데 같이 좀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만에서 택시 투어 중에 택시기사에게 성폭행,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들 3명 중에 1명 직접 만나봤습니다.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월요일의 코너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 분 나오셨어요. 바른정당 이준석 창당준비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3주째인가요 오늘이? 새로 합류하신 실시간 검색어 2위에 빛나는 세민의 정책연구소 허성무 소장. 반갑습니다. 근데 우리 애청자들이 이제는 저 허성무란 사람이 누군지 파악을 하셨나 봐요. 지난주에는 더 이상 오르진 않으시더라고요. 아직 파악이 안 된 분들은. 아니 근데 이렇게 또 하면 돼요. 한번 허성무 검색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아마 또 얘기하실 겁니다. 그래요.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시작하는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시즌2. 그러잖아.
일부 인터뷰에서 남경필 지사가 문재인 전 대표를 남자 박근혜 같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셨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 똑같은 발언이 정두원 전 의원한테도 금요일 날 또 나왔단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요즘 박근혜 같다 이런 이야기가 가장 큰 욕이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박근혜 프레임 씌우기죠. 아, 프레임 씌우기. 예, 가장 큰 공격이라고 봅니다. 정두원 전 의원은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그런 말 하세요라고 제가 질문 드렸더니 컨텐츠가 없다는 점에서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러시더라고요. 컨텐츠는 많은 사람인데 그 컨텐츠를 잘 텔링을 못하죠. 거기에 비해서 남경필이나 정도는 별 스토리 없지만 텔링을 잘해서 자기 포장을 잘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표현이 박근혜 프레임을 씌우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여권에서 야권의 제1주자를 향해서 프레임 씌우기를 하고 있다. 박근혜 그렇죠. 프레임 씌우기. 그렇습니다. 당연한 거고 또 뭐 선거 때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재인의 컨텐츠라는 것은 사실은 뭐 증명이 됐죠. 그러나 그것을 아는 국민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이제 자기 광고를 잘 못한 마케팅에 실패한 문재인의 책임이긴 하지만 실제 그들이 공격하는 것처럼 컨텐츠가 없는 분은 전혀 아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그 모든 주자들이 문재인 때리기에 달려들고 있는 상황 자체가 2012년 때 약간 비슷한 국면이 있었다면 그때는 박근혜 대 안티 박근혜 그 대결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문재인과 안티 문재인의 대결로 갔을 때는 문재인 쪽이 100% 유리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어떤 팬클럽과 안티가 붙어가지고 안티가 이기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거는 오히려 도와주는 꼴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안티는 뭐 비토하는 것까지는 됐는데 대안 제시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게 지금 잘 안 된다면은 오히려 체급을 키워주는 꼴만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 그 나머지 주자들 문재인 대표를 대한 주자들은 큰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오히려. 알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한테 지금 박근혜 프레임 씌우기라는 것이 돌아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두 분의 평론 잠깐 들었고 시간이 많이 갔어요. 상한가 우리 할 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상한가 이준석 의원 누구 골라오셨어요? 저는 18세 청소년이라고 이거 한번 청소년들 허성무 소장 누구 골라오셨어요? 상한가. 예, 저는 새누리당을 대표하게 될 가능성이 많은 현 황교안 총리를 상한가로 골랐습니다. 황교안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요 얘기부터 풀어가 보죠. 그러면 상한가. 황교안 총리가 지금 상한가라고 생각하세요? 예, 스물스물 지지율이 올라가기 시작해서 지금 여론조사에서 뭐 선호도 조사에서 5%가 나오고 또 새누리당 대선 후보라는 타이틀을 넣어서 하면 10%가 넘게 나와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새누리당 내에서 선호도 조사를 해보면은 1위를 하고 있습니다. 17.4%.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보다 2배 이상 높게 나와요. 2배 이상 높게 나와요.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느냐? 이건 이제 결국 반기문하고 연동되어 있는데요. 보수 세력들 중에서도 원조 보수, 이념 보수라고 이야기하는 새누리당 쪽에서는 반기문을 우리 후보로 지금 보지 않는 그런 흐름이 잡힌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그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황교안을 지지하게 돼서 황교안의 지지율이 밑도 끝도 없이 스물스물 누구도 모르는 채 올라가 버린 거예요. 지금 본인은 대선 출마 생각 전혀 없다란 말을 분명히 했거든요. 그것과 상관없이 오르는 거예요, 지지율. 예, 지금은 전혀 없는 거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질의를 받았을 때는 생각이 분명히 없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생각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고 또 상황이 자기를 부르면 나설 수 있는 건데 이제 그게 과연 현실화될 것인가 하는 거에 이제 문제는 별개의 문제인데 이제 이쪽에서도 지금 황교안 말고도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지금 왜 탈당을 안 하고 새누리당에 계속 남아 있느냐? 자기가 대표 얼굴이 될 수도 있다라는 믿음이죠. 그리고 이인재 의원도 지금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조 보수, 이념 보수의 대표 얼굴 마담이 되고 싶은 분들이 여러분이 계신 거죠. 계신데 그 중에서도 황교안이 지금 그 지지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가장 큰 문제가 그런데 이제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은 분들이 기억 못 하시는 게 지난번에 이제 그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 나왔던 사안들에 대해 가지고 사실상 뭐 소명이 완전히 안 된 상황들이 좀 있거든요. 그때 뭐였죠? 뭐 피부병 같은 게 있어서 군대 안 가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보수층에서 제가 황교안 총리를 지지한다고 하시는 분들을 만나도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 이력이나 이런 것들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구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후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구도에 의해서. 구도에서 지금 뭐 자생적 새누리당 후보를 내자는 어떤 움직임 속에서 구도성에서 발현된 후보라고 보고 지금 솔직히 말하면 그 구도성에서 발현됐던 또 하나의 후보가 반기문 총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제3지대론과 더불어 가지고 결국에는 대선이라는 거는 마지막에 가면 양자 3자로 압축되게 되면은 예. 인물에 대한 모든 것이 나오게 되고 결국엔 인물 대결로 가게 되기 때문에 구도상위 후보들은 지난번까지 이제 대선에서도 봤지만은 크게 제 생각에는 파괴력은 없을 것이다. 제 생각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거 말고요. 대통령이 된다 만다 말고 네. 한교안 총리가 진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될 확률은 현실성은? 저는 최근에 임명진 비대위원장의 반응을 보면은 독자 후보를 내는 방향으로 가고 또 갑자기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결사옹위 모드로 이제 가고 있거든요. 그거 자체가 저는 독자 후보론이라면 황교안 총리를 생각하고 있다. 끌어들일 수 있겠지만은 또 그러면 총리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럼 그거 하는 순간 또 지지율 빠집니다. 아니 그거는 지지 세력 내에서는 달라요. 왜냐하면 이 황교안 총리가 요구하는 지지 세력은 새누리당 지지 세력 내에 또는 보수 이념 보수 내에서의 지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걸 넘어서는 지지를 지금 확보하려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은. 어차피 그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뭐 사퇴하면 바로 경제부총리가 또 권한대행을 하게 되니까 그게 대해서는 편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이런 흐름은 대선도 대선이지만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대선 때 후보를 내지 못하는 정당은 불임 정당에 대해서 사그라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독자 후보를 낼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나 대선에서 반드시 이긴다 하는 건 아직까지 확정적이지는 않는 거죠. 목표고. 그러나 그 이후 멀리 보는 거죠. 다음 총선까지를 보는 계획이 들어있는 거다. 황 총리한테. 네, 그래서 새누리당이 이름도 바꾸고 뭐도 바꾸고 해서 더 생명을 연장해가고 정치 권력을 유지 확대하려고 하는 특히 영남을 기반으로 해서 이념 보수를 중심으로 해서 간다는 그런 구도 하에서 이런 다자 구도까지도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87년에 재판인데 일로 상김이지만은 분명히 이제 그때는 일로가 이기는 구도지만 지금 반드시 이기는 구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다자 구도의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럴 때 황교안은 의미가 있다. 현실성 나올 가능성 있다. 그러니까 허성모 소장님은. 그렇게 되면 진짜 지금 잔류 새누리당 세력이 이쯤 되면 막 나가자는 거지 하고 선언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결국엔 보수가 한 6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확신할 때 그게 가능한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 비슷한 인식을 가지고 만약에 분열을 초래한다면 그 생각에는 굉장히 앞으로 뭐 이인재 후보가 사실 굉장한 스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때 그 일 하나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황교안 총리도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오늘 황교안 총리에게다 얘기가 한참 진행이 됐는데 이준석 위원은 18세 청소년들을 18살의 청소년들 상한가로 뽑아오셨어요? 네, 어쨌든 18세 청소년의 참정권이라는 게 현실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청소년들에게 뭐 사실 선거라는 게 정치 경험 중에 가장 뭐 화끈한 경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빨리 왔다라는 거. 근데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은 이 18세 투표권 주자 이번 대선부터 하자라고 얘기하지만 바른정당하고 새누리당은 반대 아닙니까? 야, 바른정당은 지금 이게 좀 제가 당을 처음 하면서 이제 바른정당에서 보니까 모든 걸 전원의 정책 의총으로 이제 결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그 당론으로 정하려면 한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지 그게 큰 무리 없이 진행되는 건데 지난번에 이제 18세 투표권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30명의 의견을 물었는데 이게 대비지만 그냥 유출하겠습니다. 뭐예요? 30명 중에 16명 정도가 찬성 의견을 냈거든요. 그래요? 네, 그리고 9명 정도가 반대, 그다음에 4명 정도가 보류였습니다. 바른정당 안에서 18세 투표권에 찬성하는 사람이 반대하는 사람보다 많았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이게 총선 앞두고 물어봤다면은 좀 반대가 높았을 수 있겠지만은 대선 앞두고 물어보면 사실 반대가 많지 않을 것이니 이번에 그 절차를 통해서 새로 부여된 투표권이 한 15만 표에서 20만 표 정도 된다 했을 때 그랬을 때 사실 뭐 대한민국 대선 중에서 10만 표 차이로 뭐 벌어진 대선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선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다들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선거를 앞두고 유불리를 따지는 구도는 아닙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소위 말하는 야 3당 간의 공조로 인해 가지고 이 법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야, 이번 대선부터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소장님. 예, 이거는 뭐 이제 근본적으로 저도 뭐 동의하고 있고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는 당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참정권의 확대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과거에 이제 참정권이 뭐 귀족들에게만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유권 뭐 유산 계급, 부르주아 계급까지 확대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보통으로 다 확대되는 과정들에 지난한 투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이제 18세에 이제 참정권을 주는 문제도 결국은 우리 사회의 참정권 확대라는 여론과 투쟁 속에서 확대되는 거니까 지금 이런 정도의 촛불 민심 시민혁명의 과정에서도 이게 확대가 안 된다면은 이 명예혁명이 실패라고 봐야 되죠, 사실은. 바른정당 얘기까지. 상한가 얘기해봤고요. 하한가 넘어가겠습니다. 하한가. 허성모 소장님은 하한가 누구?
예, 저는 반기문 총장님과 할배들이라고 적었는데요. 반기문과 할배들 잠깐 기다리시고 이준석 위원은 누구 하한가? 저는 임명진 위원장. 임명진 위원장. 네. 아니 임명진 위원장은 뭐 왜 그렇게 하셨는지 대충 알겠는데 허성모 소장님. 반기문 총장은 지금 와서 뭐 광폭 행보하고 있고 하한가 줄 정도예요? 이제 와서 지금 2주차 아닙니까? 그죠? 10일이 넘은 오늘이 11일째인가요? 뭐 그렇게 돼 가는데 네. 반기문 총장님도 사실은 뭐 70대 중반의 할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분이 들어와서 뭐 열심히는 하셔서. 아니 잠깐만요. 할배가 이게 할아버지 비하 발언은 아닌 거죠? 사투리죠, 경상도. 사투리고 귀염성 있게 말하는 네. 할배입니다. 예. 이제 김종인 전 대표도 연세가 그렇고 예. 손학규 대표도 70세를 넘었죠. 그렇죠. 정의화 전 국회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지금 연세로 보면 다 할배인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걸 떠나서 누릴 거 다 누리고 하실 거 다 좋은 거 다 하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지금 또 뭘 더 하시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약간의 기대감도 있었지만 지금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이거는 조금 더 하시려고 하는 것이 욕심이 아닌가. 욕심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반기문 총장이 와서 한 행보들이 하나하나가 다 구설에 올랐잖아요. 그렇죠. 턱받이, 퇴주자. 맞습니다. 1일 1 실수해서 뭐 온갖 이야기가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저는 이제 반기문 총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유엔 사무총장을 해봤어 아는데 내가 유엔 사무총장을 해봤어 외국 뭐 지도자들과 모든 문제를 푸는 것이 유엔 사무총장 경험으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데자뷰 아닙니까? 내가 해봤어 하는다는 MB 때 이야기 같아요. 근데 실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2년째 대통령 하마평이 오르고 또 이렇게 뭐 자기들이 준비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길래 뭐 대단한 거 할 줄 알았어요. 보면은. 그런데 와서 진짜 대단한 혼선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니까 사실 제가 지난번에 언급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그 반기문 총장이 어쨌든 그 선거 준비를 도왔다고 하는 세력들이 이게 지금 어느 곳 하나 제대로 준비 안 해놓은 겁니다, 보면은. 준비 없이 들어왔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뭐 사실 믿을 거라는 거는 고지지율을 지금 유지하는 것이었는데, 초기에 와가지고 뭐 사실 그 첫날 때부터 그런 끼가 약간 보였습니다. 뭐 공항철도를 타느니 마느니부터 해가지고. 지하철 타냐 마느냐. 그 말은 뭐냐면 캠프가 지금 개선 조직으로 딱 구성이 안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왕좌왕한다는 그러니까 거죠. 결정을 해봐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외교관들이 결정을 하는 위치에 가 있는데 실제로 외교관들도 거의 뭐 10년 만에 한국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다. 그 결정권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게 반기문 총장의 국제적인 경험과 그리고 국내에서의 어떤 그런 정치 상황과 결합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캠프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거 전부 다 보면은 캠프 때문이다. 바로 그런 점도 있고 이제 핵심적으로는 지금 50대들이 대선 출마를 급격하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안희정. 어제 했죠. 이재명 시장 뭐 다. 어제 안희정 충남지사가 했던 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5시간 동안 정문적답.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어느 스님이 정문적설하고 계시잖아요. 법륜 스님 떠오른다는 분들 많았어요. 그런데 5시간 동안 정문적답을 하는 건 내공 없이 힘든 자기 내공을 보여준 거죠. 젊음을 보여준 거고. 젊음을 보여줬다. 대학로 소극장에서 했던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도 오늘 하죠. 오늘 공장에서 오리엔털 시계 공장에서 하는데 그 자기가 어릴 때 근무하다가 이제 장애를 입었던 공장 아닙니까? 이분은 이제 스토리도 있고 텔링도 잘해요. 그렇죠. 뭐 물론 한계는 있지만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남경필 지사 25일 하죠. 그다음에 유승민 씨 26일 날 합니다. 그러니까 50대의 젊은 후보들이 이렇게 세게 치고 나오면은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더 한가로 갈 가능성이 많은데. 방금 이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확실한 자기 세력이 없어요. 여러 세력이 얹혀가는 그런 이제 형국이니까 그래 얹혀가는 사람은 자기 주도로 뭘 하기 굉장히 힘드니까 하락세로 갈 수밖에 없다. 자꾸 실수가 나오는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고 또 본인도 분명한 어떤 노선 정립을 못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설 끝나고 나면 어느 정당으로 들어갈지 가닥이 잡힐 거다. 본인도 좀 급해진 거예요. 이준석 의원. 바른정당 갑니까? 반기문 총장? 바른정당이 만약 반기문 총장이 온다고 하면은 경선 치러야 되는 것이고 지금 뭐 일각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후보를 받들어 떠모시기 위해서 뭐 여러 조건을 제시하고 이런 건 바른정당 쪽에서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선 반기문 총장 아니 잠깐만. 근데 여러 조건을 막 제시하면서 하진 않아도 어느 정도 줄다리기 밀당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뭐 당원을 가입하겠다 그러면 반기문 총장이 가입하는 거나 아니면 동네에 저희 뭐 음식점 하시는 자영업자분이 가입하시는 거나 누구나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자유 하에서 입당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원으로 그냥 똑같이 입당하셔서 똑같이 치러서 올라가셔라. 모든 당원은 대선 출마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선상에서 이해하시면 되는 거지. 그런 선상에서 저희가 그 환영 플래카드 들고 이렇게 뭐 꽃을 목에 걸어드리고 이럴 상황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라면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말하는 거의 그 이런 이야기거든요. 차라리 오지 말라는 이야기보다 더 심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갈 데가 없다는 거죠. 그럼 이제 국민의당도 뭐 거의 문 닫았다고. 문 닫았어요. 물론 이제 사실은 제가 볼 때 완전히 닫은 건 아니에요. 그래요? 좀 이제 국민의당이 자기 값어치를 올리기 위해서 박지원 의원 튕기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수사죠, 수사 밀당이죠. 그런 표현이긴 한데 그렇다고 지금 반기문 총장이 거기 가기도 쉽지가 않아요. 거기도 앉을 수도 있고 손학규도 들었고 역시 거기도 가면 똑같은 조건 하에서 경선을 해야 되는데 당내 기반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반기문 총장이 오도가도 못하고 지금 낙동강 어리아리 될 가능성이 많은 그런 수준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출마를 못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제 드롭할 가능성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나오는 거군요. 그런데 이제 저 정도로 이제 옆에 소위 말하는 여러 분들이 달라붙었으면은 떠밀려서라도 출마할 겁니다, 제 생각에. 저분들 지금 다 가신 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출마하도록 종용해야지. 여하튼 바른정당에서 꽃 들고 프레카드 걸어놓을 일은 없다는 건 분명하단 말씀이에요. 저 그렇게 뭐 될 상황도 전혀 아니고요, 바른정당에서. 가긴 갈 것 같습니까? 그럼 갈 곳은 거기밖에 없습니까? 제가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예측에 실패했기 때문에 짜다는 예측을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거기도 선수들이 있으면은 뭐 이런저런 조건을 내세워서 잘 맞추어서 결국 간다면은 거기 말고는 저는 갈 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한가 이렇게 해서 반기문 전 총장, 이준석 의원은 임명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을 또 꼽으셨어요. 벌써 3번째. 야, 이거 이제 보니까 원래 사실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오실 때 기대 반 걱정 반이었어요. 다들 보면은. 그러니까 오히려 인적 쇄신이란 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 의구심이 들면서도 하면 또 이런 보수 구도가 어떻게 되는 거냐에 대해서 다들 궁금했는데. 그렇죠. 그때 제가 그래서 2주 전에 예측하기로는 이게 들고 오신 칼 자체가 약간 빵칼 비슷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고기를 써는 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빵칼로 이제 카스테라 정도 자를 수 있는 빵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그 빵 자르다가 칼이 부러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빵칼이. 빵칼도 약한데 그 빵칼이 또 그나마 부러졌어요? 왜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번에 당원권 정지를 3년 하겠다라는 거를 하면서 이 정도면 인적 쇄신 된 거 아니냐라는 논리가 나오는데 서청원, 최경환 당원권 정지 3년. 그러니까 이게 따지고 보면요. 지금 2017년 1월에 정지하면요. 2020년 1월에 풀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공천은 그 다음 달에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정치인한테 뭐 전당대회 못 가는 게 무슨 대단한 징계라고. 그거를 내려놓고 인적 쇄신이 끝났다고 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사실 뭐 이거는 빵칼에 대한 모독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입니까? 아니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인적 쇄신을 했다고 하면 안 되는 거고 차라리 실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퇴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오히려 임명진 위원장님의 지금까지 커리어와 맞는 그런 행보인데 다들 누가 봤을 때 거기 아무도 인적 쇄신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봐라 인적 쇄신 된 거 아니냐. 이거는 옛날에 그 말 갖다 놓고 사슴 갖다 놓고 말이라고 했던 거랑 뭐가 다릅니까 이거는. 그래도 이제 국민들 보기에는 워낙 소리가 요란해서 이게 뭐 호작두는 아니더라도 개작두 정도는 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새누리당 어떻게 될까 얘기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좀 당장 지금 이번 주 이제 서울 앞두고 나가지고 추가 탈당이 나온다고 하는 것이 이제 거의 가시화되고 있고 임명진 체제의 성공을 규정하려고 하면 인적 쇄신에 성공하고 추가 탈당을 막는 그것이 아마 성과로서의 측정 잣대일 텐데 그거에 대한 실패가 명확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새누리당 내 인사들도 좀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고민은 많지만 역시 선택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른정당으로 가자니 거기도 명쾌한 대선 주자가 없고 대선에 이길 만한 선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반기문이 제대로 거기 정착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게는 지금 기득권이 많잖아요. 기득권을 버리고 가기도 매우 어려워요. 그렇죠. 특히 자기의 지역구 생각도 되니까. 지역구 생각도 해야 되고 오랜 보수의 이제 원조가 여기고 이러니까 굉장히 힘들 텐데 그러나 이제 임명진 목사님의 노력을 다 폐마할 수는 없다. 원래 자기 능력 범위 내에서는 제대로 한 거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거든요. 다른 면에서. 완벽한 디스인데요. 자기 능력 하에선 잘한 거다. 어디 있습니까? 지능적인. 이야, 임명진 위원장 우리 프로 잘 들으시는데 들으시면 뭐라고 할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닥 18세 청소년 황교안 총리 그리고 하한가에는 임명진 비대위원장 반기문 전 총장 올리면서 호두판 문을 닫지요.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미래정책연구소 화성무 소장 바른정당 이준석 창당준비위원이었습니다. 음향 뉴스
현장. 주말 동안 시장 나가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설명절 앞두고 시장이 얼마나 붐볐는지. 그 가운데에도요, 택배 코너는 말 그대로 장사진이었습니다. 그리운 사람, 고마운 사람들에게 보내는 명절 선물, 설 택배 발송 현장 나가보시죠. 몇 개 하신다고요? 10개. 10개는 제가 일단 물건 확인해드리고, 예, 카트에다가 실어드릴게요. 택배 보내물량 포장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게 넣으면 포장지에 배송이 되고요. 트럭에 실어갖고 물류센터로 가서 내일이나 모레 다 가정으로 배송이 됩니다. 1년에 2번 정도 명절 기간에 정말 고생을 많이 합니다. 밤늦게까지 집에도 못 가고. 예, 설 대목이 이제 작년에 비하면 조금 줄었지만 그래도 뭐 평소보다 많은 거예요. 네, 뭐 거의 뭐 하루에 치는 게 뭐 한 5,000개 이상씩 치고 제일 많을 때는 뭐 8,000개, 10,000개 하루에. 네, 지인들한테 보내는 과일, 배 선물하려고 왔어요. 뭐 김영란법 뭐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한 50개 정도인데 더 축소했어요 이번에. 평년에 비해서 조금 더 비싸지 않나. 과일값도 그렇고 채소값 특히. 근데 손님들 오고 하니까 덜 살 수는 없고 조금 부담스럽죠. 제가 마음이 우러나서 하는 거니까 그냥 이제 평상시에 고마움을 갖다가 이제 뭐 보답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물건 가지고 이쪽으로 가시면 드셔주실 거예요. 좀 맛있겠다. 좋은 선물 보내줘서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죠. 한가 부모님 드릴 거 더덕 세트 샀어요. 확실히 좀 설 분위기가 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건강하시고요. 네, 사랑합니다. 저희 엄마가 친정 어머니가 지금 90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건강하시고 잔병 없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명절에 뵙겠습니다. 어제 날씨가 굉장히 추웠는데도 그 선물 택배 현장의 분위기는 아주 뜨거웠습니다. 붐비는 건 여느 때하고 비슷해요. 근데 달라진 건 바로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첫 명절이다 보니까 저렴한 선물 꾸러미가 많았다는 점이죠. 선물은 검소해도 마음만은 풍성하게 설 택배 현장, 음향뉴스 현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대만 택시 투어 피해자 인터뷰 들으시고 이석화님, 해외에서 사고 당하면 기댈 곳은 대사관뿐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신고를 받고도 통역은 상시되게 안 됩니다. 날 밝으면 거기 경찰에 신고하세요.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기가 막히다 문자 많이 왔어요. 1297님도 국내에서나 해외에서나 정부는 없는 겁니까? 한심합니다. 말 주셨고요. 남경필 지사와 인터뷰 들으시고는 문재인 전 대표가 남자 박근혜다. 이런 얘기가 지금 사실은 이제 그 보수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두원 전 의원도 비슷한 멘트를 했었고 남경필 지사도 같은 이야기를 SNS에 올리고 했죠. 진두현님, 아일랜드님, 아무리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하고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이건 흠집내기다. 7461님은 남경필 지사님 잊으셨나요? 지난 대선 때 경기도의 아들 남경필이 대한민국의 딸 박근혜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그 시절. 이거 기억하시는군요. 사실은 남경필 지사한테는 굉장히 아픈 과거일 텐데. 예. 이 얘기를 하시면서 그 자신도 좀 돌아봐야 된다. 이런 문자도 주셨어요. 모병제 관련해서는 임채현님. 근데요, 군 복무기간 너무 당축하자 이런 주장이 지금 대선 주자들한테 나오는 건 이건 무리라고 봅니다. 예, 그러셨고요. 황창선님은 근데 문재인 대표가 점진적으로 기계정예화하자는 얘기지 아예 단축하자 뭐 이런 건 아니지 않았는가. 결국은 모병제, 그러니까 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관심사고 이번 대선 주자들도 결국 한 가지씩은 대안을 내놓을 텐데 어떤 게 가장 옳을지는 우리들이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간 들으시고는요. 2322님. 김기춘, 조윤선 두 사람의 민낯 보면서 권불 10년, 화무 11홍 이 말이 떠올랐다 하셨어요. 예, 여러분의 의견 모두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영자의 마인드로 열심히 일할 테니 경영자의 월급을 주세요. 쥐꼬리만한 월급이 들어왔으니 오늘도 열심히 쥐꼬리만큼만 일해야지. 38도는 미열, 회사를 쉬는 건 40도부터. 예, 지금 출근하면서 라디오 듣는 직장인분들 공감을 좀 하시겠습니까? 지난해 화제였던 책이죠. 보람 따위 됐으니 야근 수당이나 주세요. 예, 이 책의 일부 내용이었습니다. 참 직장인들의 애환을 사이다같이 시원하게 담아내서 화제가 됐던 책인데요. 오늘도 열심히 출근하시는 분들 잠시나마 좀 즐거우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화제 인터뷰, 이 보람 따위 됐으니 야근 수당이나 주세요의 사파를 그린 분, 그림왕 양치기 양경수 작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아, 양 작가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장인들의 애환을 한 컷 또는 두 컷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뒤에 그걸 책으로 묶어내신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신 보람 따위 됐으니 야근 수당 주세요는 예. 저자가 이제 일본 분인데 그렇죠. 한국에서 번역서를 내면서 저한테 사파를 의뢰하셔서 제가 더 재밌게 사파를 그려 넣은 게 운이 좋게도 사람들이 많이 봐주셔서 그 말들이 기가 막히게 네네. 재밌는 거예요. 만화와 그 사파와 어우러지면서 그게 기가 막히게 원작을 훨씬 뛰어넘는 표현. 저는 그림 보고 정말 배꼽 잡고 웃었거든요. 근데 네, 감사합니다. 아직 이 사파를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우리 네네. 작가님이 직접 몇 개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람 따위 됐으니 야근 수당 주세요라는 책의 표지가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보람 주머니를 들고 있는 사장 같은 사람한테 됐고 돈이나 달라 이런 식의 그림인데 아마 보시지 않았을까 싶고요. 보람 주머니 됐으니까 돈이나 네네. 주세요. 네, 이렇게 돈을 손가락으로 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맞아요. 또 그리고 그 상사병이라는 것도 있죠. 상사병? 네. 그거는 가슴이 답답하고 이성을 그리워하는 병인 거잖아요. 네, 심장이 뛰고 왜 이러죠 하니까 상사병이라 그래서 사랑에 빠졌나요 했더니 직장 상사가 주는 병 뭐 이런 네, 그런 것들이 제 그림의 대표작이겠죠. 맞아요. 이 그림 생각나고 이제 힘들기도 힘들어. 지치는 것도 지쳤어. 요것도 기억나요. 그렇죠. 제가 지금 이게 라디오라서 그림을 못 보여드려서 그렇지 이 문구들이 그림과 기가 막히게 어우러지면서 폭발적인 반응을 가져온 겁니다. 네. 양경수 작가님은 직장생활 얼마나 하셨어요? 저는 직장생활 안 해봤고요. 전혀요? 네, 저는 작가 생활 오래 했고 직장 생활을 안 했지. 제가 20살 때부터 학비나 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일은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하고 있죠. 예, 직장 생활 어디에 소속돼서만 안 했지 일을 노동을 계속 해왔다 이 말씀.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냥 노동하는 것과 이 그림에 묻어나는 절절한 그 소속된 직장인들의 노동과 조금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직장인들의 전곡을 찌르는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습니까? 사실 처음에 시작도 친구들이랑 술을 먹다가 워낙 자기가 출근하려고 무조건 맬 때 벌써 출근하기 싫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왜 일을 하지? 이런 의구심들 그러면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일하기 싫은 얘기, 직장 상사 욕, 부조리한 선배 이런 얘기들 하니까요. 그래 난 회사 생활 안 해봤으니까 그럼 내가 그려야지 하면서 이렇게 그린 게 됐네요. 이 책 외부로 본 사람이나 실제 실물로 산 사람이나 합쳐갖고 얼마나 됩니까? 글쎄요. 제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는 구독자는 한 20만, 30만 정도 됐는데 이게 노출도를 따지면 뉴스피드에 노출되고 이런 걸 따지면 글쎄 한 몇백만? 천만 가까이 되지 않을까요? 다 합치면 누적. 제가 이 들은 소문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이 책을 주문시켰다가 회사에서 해고당한 직원이 있다. 네, 그게 괴담처럼 돌고 있어요. 그런 회사라면 차라리 안 다니는 게 낫지 않을까. 차라리 그러네요. 아니 책 시키는 게 뭐가 어떻다고 책 하나 시켰다고 해고를 그런 주변에서 좀 들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 또 있습니까? 글쎄요. 사실 저는 이게 어떤 에피소드 내가 이래서 웃겼다라기보다는 저는 이걸 보고 우리도 언젠가는 이 반대 위치에 갈 텐데. 그렇죠. 반대 위치에서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서 실제로 이렇게 이 만화를 보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뭐 댓글이나 쪽지들도 많이 받아서 사실 그런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보람이 있네요. 그러니까 보면서 낄낄거리면서 내 스트레스를 풀어도 좋지만 내가 그 위치, 내가 상사의 위치에 갔을 때 후배들한테 상사병 걸리게 하지 말자라고 다짐을 하게 만드는. 그 보람이네요. 그 보람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직장인들의 애환을 표현을 해준다는 것 자체만으로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림왕 양치기님. 그 회사원 얘기만 그리세요? 아니요. 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그리는데요. 지금은 웹툰 플랫폼에서 여러 가지 직업군들을 다룬 그림들을 그리고 있어요. 여러 가지 직업군 어떤 것들이요? 네. 제목은 잡다한 컷이고요. 지금까지는 그 택배기사님들, 스튜어디스 분들 그 편이 나갔고요. 뭐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직업군을 더 그릴 계획입니다. 야, 그것도 흥미롭겠네요. 온 세상의 직종들을 하나씩 다 그려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네, 롱런 하는 거죠, 뭐. 네. 제일 관심 있는 직종. 야, 이건 꼭 그려보고 싶다 하는 직종이 있다. 제가 사실은 1월 말부터 소방관 분들 이제 편을 그려요. 소방관 편. 네, 근데 정말 어떤 영웅적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죠. 그 분들의 이야기를 좀 더 깊숙이 재밌게 풀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말이면 설 연휴예요. 네네. 연휴에도 쉬지 못하고 출근할 우리 직장인들 많거든요. 그렇죠. 그분들에게 촌철살인 같은 시원한 한마디 오늘 끝으로 좀 선사해 주신다면? 글쎄요. 저도 연휴 내내 작업하니까 참 아프니까 척추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뭐라고요? 아프니까 척추이다. 아프니까? 척추. 아프니까 청춘이다를 패러디해서 아프니까 척추이다라고 제가. 아프니까 척추다. 하루 종일 하루에 12시간, 13시간, 14시간 야근하느라고 의자에 앉아있다 보면은 척추들 다 망가지죠. 저도 3번, 4번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다들 스트레칭 많이 하시고 우리가 몸 관리를 잘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간 좋을 일도 있을 거고 내가 상사가 되는 날 후배들은 이런 세상 안 되게끔 내가 노력하면 되는 거니까 그날을 생각하며. 정리를 잘 하시는군요. 맞습니다. 그림왕 양치기님, 양경수 작가님 앞으로도 직장인들의 애환 좀 가려운 거 잘 긁어주시고요. 네네. 많이 좋은 보고 그림. 많이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좋은 그림, 좋은 작품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보람 따위 됐으니 야근 수당이나 주세요. 그리고 실어증입니다. 일하기 실어증의 저자죠. 양경수 작가 만나봤습니다. 박순자 의원이요. 새누리당을 탈당해서 바른정당 입당을 결정했습니다. 설 앞두고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던 아까 뉴스닥 이준석 허성모 소장 예측이 맞아떨어지는 느낌이죠. 박 의원의 탈당과 입당이 반기문발 정계 개편의 시발점이 될지 어떨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근데요, 이런 움직임이 정치공학에 따른 게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이기를 꼭 바랍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 7시 30분 다시 여기 모여주시죠. 고맙습니다.